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국무회의가 생중계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에게 가감없이 알려야 한다며 지시한 겁니다. 80분간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집중한 건 산업재해였습니다. 어제 산재 사망사고가 난 포스코 ENC를 콕 집어 언급하며 산재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하게 질타하고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선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직을 걸라고까지 말했는데 첫 소식 최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 예방대책과 관련해 직접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올해가 산재 사망 근절 원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을 할 테니까요. 준비된 게 있으시면. 이 대통령은 어제 경남 함양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후진적인 산업재해라면서 시공사인 포스코 ENC를 공개 질타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동일한 사업장에서 올해만 5명이 일하다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죽어도 할 수 없다. 뭐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을 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참담합니다. 국무위원들에게 산재 예방을 하지 않을 때 과태료 이상의 실효성 있는 규제책이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면허 취소, 대출 제한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방안들이 언급됐고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면 아예 그냥 그걸 여러 차례 공시를 해가지고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주가가 폭락하게. 아니 계약을 못하는 정도를 넘어서 더 심하면 아예 인허가, 면허를 통째로 취소 정지시키는 것도 검토하시죠. 이 대통령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단속 점검을 지시하며 장관직을 걸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정말로 철저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직을 걸겠습니다. 네, 진짜로. 이번에 이거 해가 상당 기간 지나도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 직을 거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직접 현장을 방문하겠다고도 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질타하자 포스코 ENC 사장은 즉각 카메라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서 SPC도 현장 지도를 바꿔서야 방지책을 내놨는데 이 두 기업들 외에도 여러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지난 28일 경남의 한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사망했습니다. 지난 4월엔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의 붕괴 사고로 50대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모두 포스코 ENC와 관련된 사고로 올해에만 벌써 4번째입니다. 잇따른 사고에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기업을 질책하자 사장은 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다시 이번 인명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참담한 심정과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SPC그룹도 사고가 반복되는 곳입니다. 지난 2022년, 23년, 그리고 올해 5월에 발생한 3건 모두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최근 이 대통령이 이를 지적하자 8시간 넘게 야근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중대재해사고가 계속 잇따르지만 대책은 늘 뒷북입니다. 강원 동해화력발전소에서는 8m 높이에서 떨어진 외주업체 노동자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선 기계에 끼인 비정규직 노동자가 각각 희생됐습니다. 2달 새 6명의 노동자가 맨홀에서 작업 중 질식해 사망하거나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원청이 하청에 위험 업무를 맡기는 구조라는 지적입니다. 하청. 그래서 4번, 5번씩 하청이 되면서 원 도급 금액의 절반 정도로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니까 안전시설이나 안전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법으로 금지된 건데 방치돼 있지 않습니까? 올해로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3년, 한 해 평균 61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OECD 산재 사망률 최상이라는 오명에 정부가 근로감독관 300명 증언과 사망 시 징벌적 손해배상안 등을 내세우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부족하다는 반응입니다.
모든 산업 현장들이 사고가 났을 때 실제 그 현장이 갖고 있는 위험한 요인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실제 그거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재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이어서 대통령실 연결해 국무회의를 이례적으로 생중계하고 거기서 또 여러 경고들을 쏟아낸 배경에 대해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승환 기자. 일단 오늘 국무회의 생중계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 같아 보였는데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에게는 미리 알렸던 겁니까?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무회의가 시작됐는데 3분 전인 오전 9시 57분에 출입기자단의 생중계 계획이 공지됐습니다. 그간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모두 발언까지만 공개되고 이후 비공개로 전환되는 방식이었는데 이런 관행을 깨고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발언을 전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한 겁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녹화를 하거나 부분 공개를 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국무회의 내용을 가급적 폭넓게 공개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 지시로 생중계가 결정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네, 오늘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산재 사망사고 줄여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하면서 마치 중대재해 토론회처럼 진행이 됐잖아요. 그 배경은 뭡니까?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도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이 가장 높은 이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주엔 SPC 삼립 시흥 공장을 찾아 실태 점검을 한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산재 근절 대책 관련 토론 준비를 지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포스코 ENC에서 60대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이 대통령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강도 높은 메시지까지 낸 겁니다.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겐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금전적 지출을 늘리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했고 법무부 장관에겐 전담 수사단 체계 구축을 지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이익은 예를 들면 회장이 보는데 그렇습니다. 최대로 해야 사장이 책임지는. 네네. 사장은 실제로 고용인데 네. 그러니까 별로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형사처벌은 별로 좋은 아주 결정적인 수단은 못 되는 것 같고 맞습니다. 지출이 늘어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국무위원들이 발언하면서 당초 20분 정도 예상했던 토론이 1시간 20분으로 늘어났고 도시락 회의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오늘처럼 국무회의를 생중계할 계획입니까? 대통령실은 일단 일회성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다뤄지는 현안에 따라서 생중계 여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규현 홍보소통수석은 외교 안보 현안처럼 민감한 영역은 지금처럼 비공개 기조가 유지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중대재해 근절처럼 사회적인 성격의 현안은 공개하되 그 방식과 횟수 등에 대해선 내부 검토를 더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JTBC 이승환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국방일보의 기강을 잘 잡으라고 작심 발언도 했습니다. 장관 취임사를 보도하며 내란 언급은 싹 빼버렸다는 겁니다. 국방일보가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 때문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국방일보는 어제자 일면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취임사를 보도했습니다. 제목은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 강군 육성의 진력, 주요 내용 또한 한미동맹 지속 강화 등으로 요약했습니다. 안 장관은 취임사에서 계엄을 3번이나 말했는데 기사엔 국민의 군대로 재건 같은 표현만 담고 계엄이라는 단어는 실지 않았습니다.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복합적인 안보 위기에 대응할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오히려 12.3 비상계엄은 우리 군의 존재 이유를 무너뜨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를 직접 언급하며 기강을 강조했습니다. 주요 핵심 메시지는 빼버렸다 그러던데 기강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심각합니다. 취임사를 편집을 해서 내란 언급은 싹 빼버렸다더라고요. 국방일보를 발행하는 국방홍보원 최일 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습니다. 비상계엄 직후 계엄 정당성을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도록 지시해 논란이 됐습니다.
최근엔 극우 유튜버들 주장을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 기사를 빼도록 지시했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돼 국방부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국방홍보원 감사는 현재 진행 중이고요. 감사 과정에서 아마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을까. 국방일보 관계자는 JTBC에 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취임사 기사에 최 원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그런가 하면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또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산재 논의를 하던 도중 자신의 막말 논란과 관련해서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말한 겁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국무회의 도중 스스로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자, 그러면 더 없으면 제가 잠깐 말씀. 이어 최근 자신의 막말로 인한 정치권의 논란을 의식한 듯 죄송하다는 말을 꺼냅니다.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산업 재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찾는 심각한 논의 도중 마치 농담하듯 과거 발언에 대해 슬쩍 언급하고 넘어가려 한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후에 꺼낸 얘기도 알맹이가 없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 처장이 발언하는 동안 다른 자료를 살피면서 듣다가 중간에 제지했고 철학적 배경이 없이는 이 규정만 가지고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네, 그건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네. 좀 결론만 요지를 말씀해 보시죠. 발언이 끝난 뒤엔 아무 반응 없이 다음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런 규정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나 또. 마지막으로. 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ESG 평가 시스템을 강화해 산재 발생 기업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안을 제시할 때 줄을 그으면서 듣던 모습 등 네, 이 금융위 제안이 아주 재미있는 것 같아요. 다른 국무위원들의 제언을 집중해서 듣던 모습과는 딴판이었습니다. 최 처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등 최근까지도 여권 인사를 향해 쏟아낸 막말들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여당 내에서도 제대로 사과하라는 비판이 나온 상황. 최 처장은 오늘 오후 사과문을 내고 거친 표현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신중한 언행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가 되겠다며 일각의 사퇴 요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김건희 특검 수사 속보로 이어가겠습니다. 특검이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 여사가 나토 순방 때 차고 나온 것과 똑같이 생긴 목걸이 외에도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 고가의 물품들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고가품을 12.3 계엄에 실패한 직후 장모 집으로 옮겼다는 단서도 포착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양빈현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 한 남성이 얼굴을 가리고 급히 뛰어나옵니다. 7시간 동안 특검 조사를 받고 나온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씨입니다. 혹시 김 여사 목걸이 왜 장모님 집에 있었는지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목걸이 은폐하려고 하신 거예요? 특검은 어제 김 씨와 함께 김 씨의 장모도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지난 25일 압수수색 당시 김 씨 장모의 집에서 발견된 목걸이 한 점 때문입니다. 해당 목걸이는 김 여사가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같은 디자인입니다. 6,200만 원대 고가품인데도 윤 전 대통령의 재산 신고 내역엔 없어 당시 법 위반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검은 김 씨와 장모를 상대로 발견된 목걸이의 출처와 보관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가 지난해 12월 말 목걸이와 현금, 귀금속 등을 장모 집으로 옮겼단 김 씨 인척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집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물건들을 옮긴 것이라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김 씨가 물건을 옮긴 시점이 12.3 계엄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직후였다는 점에서 증거 은폐나 인멸 시도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진우 씨 장모 집 압수수색 과정에선 이우환 화백의 그림 한 점도 진품 감정서와 함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지난 주말 서울 송파구의 반클리프 아펠 매장을 직접 찾아 목걸이 감정도 의뢰했습니다. 목걸이가 진품인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김 여사는 지난 5월 중앙지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나토 순방에서 착용한 목걸이가 모조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수사에 대비해 모조품 목걸이를 준비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진품 여부에 대한 감정 결과는 이번 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건진 법사가 윤석열 정권 초반 김건희 여사와 2차례 통화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김건희로 저장된 번호와 통화한 기록이 나온 건데 실제 김 여사가 사용했던 번호로 나타났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건진 법사는 통화 상대방으로부터 험담하고 다니지 마시라, 우리 가족이지 않느냐 이런 말을 들었지만 정작 그 말을 한 게 김 여사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답을 피했습니다. 김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은 건진 법사 휴대전화에서 김건희로 저장된 연락처와 2023년 1월쯤 2차례 통화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김건희 쪽에서 전화를 걸었고 통화 시간은 5분 이내였습니다. 검찰은 건진 법사에게 이날 통화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물었습니다. 건진 법사는 어르신께서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너무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연락처는 윤 전 대통령 임기 중 김 여사가 실제 사용한 번호였습니다. 건진 법사의 다른 휴대전화에는 이 번호가 여사2로 저장돼 있는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정지원 전 행정관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건희2 번호와는 다른 번호인 겁니다. 전화가 걸려온 2023년 1월은 건진 법사가 인사청탁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데에 대한 불만을 주변에 토로하고 다니던 때입니다. 검찰은 건진 법사와 통화한 김건희가 실제 김 여사인지 캐물었지만 건진 법사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답을 피했습니다. 특검은 다음 달 6일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건진 법사와 통화한 사실과 대화 내용 전반을 직접 확인할 계획입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건진 법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얼마나 가족처럼 가까이 지냈는지도 진술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인생의 주요 변곡점마다 자신이 관여했다며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에 발탁된 것도 자신의 추천 덕분이고 대선 출마를 고민할 때 역시 자신이 설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서 이자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건진 법사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 부부와의 오랜 인연을 진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대구고검 검사 시절 얘기부터 꺼냈습니다. 건진 법사는 윤석열이 좌천되고 할 일이 없으니 윤석열 부부가 자주 찾아와 놀다 가기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로 윤 전 대통령이 좌천당했을 때부터 가까운 사이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팀장으로 발탁돼 국정농단 수사를 주도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아주 길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에 대해 건진 법사는 검찰 조사에서 내가 박영수를 잘 알아서 국정농단 사건 특검 수사팀장으로 윤석열을 추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검찰이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며 윤석열 부부와 소통했는지 묻자 대선 즈음 출마를 설득하느라 만났지만 출마를 결심한 뒤로는 만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농단 수사, 대선 출마 등 윤 전 대통령의 주요 변곡점마다 건진 법사가 관여하고 조언을 해왔다는 겁니다. 건진 법사는 제가 기획을 잘한다. 마크 로스코 전도 김건희를 도와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며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런 내용을 모두 넘겨받은 특검은 윤석열 부부와 건진 법사를 상대로 양측이 얼마나 긴밀한 관계였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입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보신 것처럼 건진 법사가 윤석열 정권 초반 김건희 여사와 2차례 통화한 단서가 포착됐습니다. 이 사안 취재 중인 김영민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죠. 자, 김 기자, 지금까지 확인된 김 여사 명의 휴대전화가 2개인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건진 법사 휴대전화에 건희2라고 저장된 번호가 JTBC 보도로 이제 먼저 알려졌었는데요. 네. 건진 법사가 인사청탁 불만을 토로하는 문자와 인사청탁 이력서 등을 보낸 연락처가 바로 이 건희2입니다. 김 여사 측은 정지원 전 행정관이 사용한 번호였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다른 여사2 번호가 있는데 건진 법사의 다른 휴대전화에는 김건희라고 저장이 돼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연락처는 윤 전 대통령의 임기 중 김건희 여사가 실제 사용한 번호로 파악이 됩니다. 네, 근데 이 중에 김건희로 저장된 번호가 건진 법사에게 전화해서 우리 가족이잖아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통화가 이뤄진 2023년 1월은 건진 법사가 자신의 인사청탁이 마음먹는 대로 성사되지 않자 주변의 윤석열 부부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던 때라고 합니다. 네. 윤핵관들을 탓하기도 했었는데요. 비선 실세였던 건진 법사를 달래고 윤핵관과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가 나섰던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윤석열 부부와 건진 법사, 가족이라고 할 만큼 실제로 가까웠습니까? 네, 건진 법사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윤석열 부부가 2013년 때부터 법당에 자주 놀러 왔을 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수사 팀장 발탁, 그리고 대통령 출마 등을 모두 자신이 기획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건진 법사는 최은순 씨와도 2시간 가까이 전화 통화를 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는 게 저희 JTBC 보도로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네. 그간에 저희 취재를 모두 종합을 해보면 최은순 씨와 윤석열 부부가 건진 법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의지하는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건진 법사가 윤석열 부부와의 관계를 과시하기 위해 과장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들을 보면 사건 관계자들끼리 가족이랄지 식구랄지 이렇게 지칭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명태균 씨도 김 여사와의 관계를 이제 식구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 JTBC와의 인터뷰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말하는 식구는 진짜 식구들. 그 아까 정지목하는 그 비서관 유용, 네, 그다음에 그 황 누구지? 뭐 이런 사람들 다 식구 아니나?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차 주포 김모 씨도 자신과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정호 전 블랙베스트 대표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BP 패밀리였다고 그렇게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네. 김건희 집사 게이트의 핵심 피의자인 김혜성 씨도 김건희 여사의 동생으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김건희 여사와 가족처럼 가까웠다는 그 사건 관계자들끼리 어떤 일을 했느냐 이걸 밝혀내는 게 특검의 핵심 수사 부분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김건희 여사가 가족처럼 가까웠던 비선 실세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느냐를 밝히는 겁니다. 특히 김 여사의 권력에 등을 얻고 이들이 어떤 이권을 챙겨왔고 김 여사와는 무엇을 주고받았는지 등 이것들을 수사로 확인해야 할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죠. 김영민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10만 원씩 배상하란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면서 간 수치가 오른 데 이어서 이번엔 눈 건강이 나빠졌다고 주장하며 특검 출석 또 재판 출석을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주 금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으로 국민들이 공포, 불안,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낸 시민 104명에게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단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 나흘 만인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으로 예정됐던 김건희 특검 소환 조사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 선임계도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고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내일 오전 10시 소환을 재통보했다며 불응 시 강제 수사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만일 이 맛을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소환 조사에 참석 의사를 비친 김 여사와 달리 윤 전 대통령은 내일 소환에도 불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구속된 이후 내란과 김건희 특검 등 수사기관 소환에도 내란 재판 출석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속심사에서 간 수치 이상을 호소했던 윤 전 대통령은 최근에는 눈질환이 심해져 주치의로부터 실명 위험 소견을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구치소로부터 건강과 관련한 어떠한 소식도 전해 듣지 못했다며 방문 조사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검은 강제 수사에 나설 경우 특검보와 검사가 직접 구치소로 가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보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특검 수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한 만큼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수사 어떻게 진행될지 연지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천 개입 의혹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의혹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먼저 김영선 전 의원의 2022년 보궐선거 공천에 관여했다는 의혹.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특검은 지난 27일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을 업무방해 공범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그간 입장과는 다른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통화가 이루어지기 전 장제원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겁니다. 장 실장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당선인 뜻이라고 전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인이 된 장 전 의원에게 당시 구체적 상황을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또한 윤상현 의원이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를 인정하긴 했지만 김 전 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한 걸로 파악됩니다. 결국 장 전 의원과도 실제 공천 논의를 했는지 규명하기 위해선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이 중요한 상황이지만 불출석으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갈래의 공천 개입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22대 총선에 관해서입니다. 명 씨가 김 여사로부터 김 전 검사가 조국 수사 때 고생을 많이 해 도우라고 했다고 주장하며 불거졌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은 이 의혹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85조 등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엔 공무원이 직무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특검은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두 공천 개입 의혹을 동시에 확인할 계획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 탄압을 당하고 있다는 측근들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와 가까운 미국 인사가 이걸 문제 삼으면서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저희가 당사자에게 확인해 봤더니 이 주장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먼저 김혜미 기자 리포트 보시고 팩트체크 이어가겠습니다. 프레드 플라이츠는 트럼프 일기 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현재는 대표적인 친트럼프 싱크탱크인 미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부소장으로 있습니다. 플라이츠는 JTBC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자면 윤 전 대통령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윤 전 대통령의 현재 상황에 대해 알거나 판단을 갖고 말한 게 아니란 겁니다. 신평 변호사가 일부 언론 보도를 인용해 플라이츠 부소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부당한 대우를 계속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란 취지로 발언했다고 말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미국을 찾은 한국 국회의원들과의 만남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언급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윤 전 대통령이 박해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반가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트럼프 정부 인사들이 한국의 상황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묻자 자신은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으며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김혜미 기자와 계속해서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 윤 전 대통령이 인권 탄압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만큼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겁니까? 네, 좀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이 머무르고 있는 독방, 독거실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법무부에 확인한 결과 현재 방면적은 약 9.9제곱미터, 3평보다는 작은 2평대입니다. 세면대는 일단 없고요. 누울 자리와 변기 등 최소한만 있습니다. 신평 변호사는 아주 처참한 주거 환경으로 생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먼저 국제적십자사나 유럽 고문 방지위원회에서 제시하는 독거실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크기입니다. 실제 구치소의 독거실 모습은 외부에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크기를 굉장히 실감하기가 어려운데요. 이처럼 서울시에서 정하고 있는 고시원 방 하나의 최소 면적이 화장실을 포함해 9제곱미터,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독거실 정도입니다. 네. 당연히 대통령 관저보다야 불편해야 하겠지만 특별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전직 대통령과 비교를 해보면 이건 정치적인 탄압 수준이다라고 했고요. 보수 유튜버들도 같은 주장을 펼쳤는데요. 일단 먼저 들어보시죠. 네.
예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뭐 세 평짜리 그렇게 조금 공간을 마련해 준 게 관례였는데 인권 탄압이기도 하고 정치적 보복이기도 한 거죠. 네, 전직 대통령 사례를 얘기를 했는데 뭐 과거 전직 대통령 수감 사례와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네, 기억하시겠지만 윤 전 대통령 역시 첫 수감 때는 이 3.7평의 독거실을 썼습니다. 지금보다는 이 배 가까이 넓은 곳이죠. 일반 수용자들 3-4명 정도가 머물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 전직 대통령들 수감됐던 독거실도 비슷한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탄핵 이후에 윤 전 대통령 재수감되면서 2평짜리 독거실로 다시 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탄압이라고 말하려면 일반 수감자들보다 어떠한지 열악한 상황이어야겠죠. 지난해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률을 찾아봤습니다. 해마다 늘고 있어서 지난해 기준으로 교도소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보다 재소자가 20% 이상 많습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는 수용률이 152.9%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렇게 과밀한 상황이지만 독거실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윤 전 대통령처럼 형이 확정되지 않은 수용자는 원칙적으로는 독거실에 수용을 해야 하지만 자리가 없어서 혼거실에 정원을 넘어선 인원들이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직 대통령과 비교해서 좀 적은 건 사실이지만 일반 수감자 기준으로는 이 독거실 자체가 특혜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계엄을 감싸는 세력과 선을 긋지 못한다는 논란과 함께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전한길 씨가 참여하는 유튜브 방송 출연을 검토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구민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에 도전한 김문수 전 대선 후보. 한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에 나와 당의 극우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전한길 씨를 비롯한 당 밖의 세력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장외 세력이라든지 입당을 많이 권유해서 당을 키우고 우리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전한길 씨 같은 사람도 너무 이렇게 배척을 자꾸 하다 보면. 전 씨 입당 논란에 대해 문제될 게 없다고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전 후보가 전 씨가 참여하는 유튜버 연합토론회에 이번 주말 출연하는 걸 검토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전 씨는 JTBC와 통화에서 구체적인 시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김 전 후보가 다음 달 3일에 출연하는 것으로 막판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극우 유튜브 방송이라는 지적에 그동안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이른바 광장 세력과의 연대를 감안해 출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탄반파 당권주자인 장동혁 의원도 오는 31일 같은 유튜브 출연을 일찌감치 확정하고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입니다. 찬탄파에선 이러한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말 다수의 합리적인 보수 세력을 돌아서게 하고 당을 쪼그라들게 만드는 그런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개파색 없는 주자라고 강조하는 주진우 의원도 두 분이 경쟁적으로 전 씨와 교감하는 사이 당 지지율은 반토막이 났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JTBC 구민주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계엄 사태를 감싼다는 비판을 받는 안창호 위원장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법원 폭동 가담자들을 변호했던 인사가 인권위 전문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는데 이게 안 위원장의 입김 때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흥분한 시위대는 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들의 변호를 맡은 연치현 변호사는 경찰 탓을 했습니다. 많은 피고인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경찰이 길을 터준 것 같다. 연 변호사는 폭동을 계기로 만들어진 서부자유변호사협회 공동회장을 맡았고 창단 성명문에서 서부지법 폭동을 항쟁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이런 연 변호사가 2달 전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전문위원회는 인권위 심의사항을 연구하고 검토하는 일종의 자문기구입니다. 인권위 내부에선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추천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인권위에는 안 위원장과 정치적 종교적 성향을 같이 하는 인사들이 대거 위촉돼 논란이 됐습니다.
인권위원장이 현재 국제인권 기준에 반하는 인사를 계속 추천을 하려고 하고 있어서 일각에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알박기 인사보다 더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 3월 신동호 당시 EBS 사장을 임명하고 부위원장과 둘이 있는 2인 체제에서 의결을 강행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하다가 이제는 안창호 위원장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투영한 알박기 인사로 인권위를 사유하고 있습니다. 전국 30여 개 인권 시민사회단체도 안창호 위원장이 반인권적 활동을 해온 인사들로 인권위를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JTBC 장현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관세 협상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리 정부 협상단은 미국에서 영국으로 미국 장관의 동선을 쫓아가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 이재용 회장, 한화 김동관 부회장 등 재계 인사들도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한국을 일본과 비교하는 질문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돌연 웃음을 터뜨리며 답합니다. They are jealous of Japan. Are they in the hopper? Well, the South Koreans flew to Scotland to meet with me and Ambassador Greer after dinner.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왕구 통상교섭본부장을 한국인이라고만 지칭하면서 사전에 조율된 협의를 마치 저녁 자리에 무작정 찾아왔다는 식으로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회적으로 협상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With countries who have offered us, complete access to their country, complete access, and some a little less, and some a little less. 실제 스코틀랜드에서 진행된 추가 협의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특히 한미는 대미 투자 규모를 놓고 팽팽히 맞선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측은 세계 8위 수준인 한국의 대미 흑자 규모를 근거로 대며 우리 협상단에 4천억 달러 상당의 투자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리 협상단은 2천억 달러를 제시했지만 미국이 이미 일본과 유럽연합 등으로부터 1조 달러 넘는 투자를 끌어온 만큼 압박 강도를 더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오늘 오후 워싱턴으로 출국했습니다. 이 회장은 테슬라 등 주요 파트너사와 신사업을 논의할 예정인데 반도체 투자 확대 등으로 관세 협상에도 힘을 보탤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또 올해 초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하나그룹 김동관 부회장도 어제 워싱턴으로 출국해 조선산업 협력과 관련해 지원 사격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보신 것처럼 협상 시한을 앞두고 재계 인사들까지 지원에 나섰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맺은 22조 원대 파운드리 공급 계약은 향후 반도체 관세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맺은 파운드리 공급 계약 규모는 향후 8년간 총 22조 7,600억 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벗고 처음 맺은 계약이자 단일 고객 기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삼성전자가 납품하게 될 차세대 AI6는 테슬라의 자율주행차뿐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과 슈퍼컴퓨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걸로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삼성전자 텍사스 새 공장에서 테슬라 AI 칩을 전담 생산할 것이라며 자신이 생산 라인을 직접 챙기며 생산 속도를 높일 거라고 전했습니다. 또 삼성과 맺은 계약은 최소 금액이라며 향후 추가 계약이 가능하다는 점도 시사했습니다. 테슬라와의 계약 바로 다음 날 미국 워싱턴으로 떠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반도체 등 관세 협상을 측면 지원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이 반도체 품목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우리 기업이 미국 내 직접 투자를 늘린 점이 협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조선뿐 아니라 반도체 산업 협력까지 품목 관세 협상 수단으로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앞으로 삼성전자가 오랜 수건 사업인 엔비디아와의 HBM 공급 계약을 성사시킬지도 관심입니다. 첨단 제품에서 엔비디아의 수요가 크다 보니까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지 못한 것이 이제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는데 수주를 제대로 받게 되면은 높아지지 않을까. 어제 7% 가까이 오른 삼성전자 주가는 오늘도 소폭 올라 7만 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관세 문제와 안보 문제를 함께 묶어 협상하겠다던 기존 전략 대신에 관세, 비관세 분야에 집중하기로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농축수산물 시장 개방 문제를 놓고 현장에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면담을 위해 오늘 출국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국익 중심으로 한미가 상생할 수 있는 협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재무통상수장 간 2+2 협의를 미국이 갑자기 취소하는 바람에 지난 24일 공항에서 발길을 돌린 뒤 닷새 만입니다.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한국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또한 조선업 등 한미 간에 중장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잘 협의를 하도록. 우리 정부는 그동안 통상과 안보, 동맹 전반을 같이 논의하는 패키지 딜을 시도해왔는데 여러 차례 접촉을 통해 파악한 미국의 관심에 맞춰 협상 전략을 수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이번 협상에 안보는 중심이 아니란 점을 확인했다며 관세와 비관세 쪽으로 0점을 조정해 접근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선 투자 확대와 함께 농축수산물 시장 개방 등을 다룬 당근도 내줘야 할 걸로 보이는데 시민사회계에선 우려가 나옵니다. 농업의 희생이 또다시 강요된다면 국민의 건강권 그리고 식량 주권, 우리 농민의 생존권이 완전 짓밟히는 행위이다. 독점적 지위를 가진 빅테크 기업이 소상공인을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하는 걸 막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온 온라인 플랫폼법을 두고 미국이 재검토를 요구하는 데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명백한 내정 간섭이고 어떤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제재를 하지 말라라고 요구하는 사실 불법 면허를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내년 법인세 최고 세율을 3년 만에 인상하고 주식을 사고 팔 때 세금을 내는 대주주 기준을 지금보다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를 모두 원상복구하겠다는 겁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오늘 당정 협의회를 열어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은 이명박 정부 당시 22%까지 낮아졌다 문재인 정부 때 25%로 올랐습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다시 24%로 낮췄는데 이걸 되돌리겠다는 겁니다.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법인세를 내려도 기업 투자로 연결되지 않아 이명박 정부에서도 법인세 인하에 반대가 있었다며 효과 없는 법인세 인하를 정상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도 윤석열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립니다. 현재 한 종목을 50억 원 이상을 보유하면 주식을 사고 팔 때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이걸 10억 원으로 대폭 낮추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세수 마련입니다. 한때 전체 국세 수입의 25%를 차지했던 법인세는 낮아진 세율과 경기 침체 여파로 지난해 18%대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당정은 이번 세제 개편으로 7조 원대 세수가 늘 걸로 기대했습니다. 다만 쟁점이 됐던 배당소득 분리 과세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자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겨 최고 세율을 낮추자는 게 골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차례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기업이 살아야 또 나라 경제가 살고 또 더 많은 국민들이 투자해야 또 기업이 삽니다. 특히 배당소득 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당 내에선 국소수 주식 부자만 혜택을 받을 거란 반대 의견이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야당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반기업적 정책이라며 가뜩이나 힘든 기업 목에 빨대를 꽂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지난 주말 경기 의정부에서 스토킹 범죄로 50대 여성이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 비슷한 일이 어제와 오늘 울산과 대전에서 잇따랐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현장을 떠납니다. 경찰이 주변에 통제선을 칩니다.
도로엔 핏자국이 남았습니다. 오늘 정오쯤 대전 한 주택가에서 3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못 움직이고 누워가지고 피는 좀 이렇게 허벅지는 좀 흘려있고 택배 아저씨가 신고를 했나 보더라고요. 경찰은 숨진 여성과 교제하던 20대 남성을 용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주거 침입과 협박 등으로 경찰에 4차례 신고가 된 적이 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보며 도주한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차 한 대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려 하자 남성들이 차를 막아섭니다. 어제 오후 울산의 한 주차장에서 흉기 난동 후 도주하던 남성을 시민들이 막아 붙잡았습니다. 막으니까 이제 부딪히고 이렇게 자기 차인대로 왔어요. 차가 출발과 동시에 저 차를 잡아야 된다고 소리를 지르니까 붙잡힌 남성은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말한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했습니다. 폭행하고 집 앞에 찾아오는 등의 이유로 2차례 경찰에 신고가 됐습니다. 엿새 동안 168차례나 전화했고 남성이 여성에게 흉기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유치장에 구금하려 했지만 검찰이 기각했고 그 사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흉기를 휘두른 남성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총을 쏴 아들을 살해한 60대 조모 씨가 사건 당일에도 가족들에게 생일 축하금을 받았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경제적 지원을 받아오면서도 자신이 가족들 사이에서 외톨이가 됐다고 진술했고 숨진 아들에 대한 죄책감도 끝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일한 기자입니다. 범행을 저지른 조모 씨는 지난 1998년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전 부인과 이혼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어린 아들을 생각해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아들이 결혼한 후에야 조 씨를 떠났습니다. 남이 됐지만 가족들은 아이의 아빠, 나의 아빠란 이유로 조 씨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생활비와 대학원 등록금을 대주고 생일이면 매번 축하금을 보냈습니다. 아들을 총으로 쏜 지난 20일에도 조 씨는 생일 축하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선 가족들 사이에서 외톨이가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오랜 시간 스스로 망상에 빠진 결과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조 씨는 범행 대상이 된 아들에 대해 강한 애착을 보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들을 숨지게 한 데 대해 반성이나 후회는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우연히 사제 총기 영상을 본 것을 계기로 지난해 8월부터 물품을 구입해 총기를 제작하고 사건 바로 전날에는 24시간에 걸쳐 폭발물을 준비했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1년간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한 점, 다른 가족과 주거지 등의 대규모 피해가 이어졌을 가능성을 토대로 살인 미수와 방화 예비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사건 당일 현장 진입이 70분 이상 늦어지는 등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피해자의 부인과 계속 통화하며 피의자가 현장에 머무르고 있다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조 씨를 내일 오전 중 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기록적인 호우로 피해가 컸던 경남 산청은 이제 폭염과 싸우고 있습니다. 강물에 휩쓸렸던 소가 집으로 돌아오는 등 복구가 한창이지만 더위가 발목을 잡고 있고 주민들의 피난 생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소가 호수에 반쯤 잠겨 있습니다. 물속 바위를 디딘 채 기진맥진한 모습입니다. 경찰이 밧줄을 걸어 물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지난 19일 폭우로 20km 떨어진 경남 산청군 신안면에서 떠내려와 닷새 만에 구조됐습니다. 자식이 품 안에 돌아온 것처럼 굉장히 기쁩니다. 소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집을 잃은 주민들에게 그날은 여전한 악몽입니다. 어디 산사태 났노? 떨어져. 피해가 가장 심한 해발 300m 구릉지 마을을 찾아가 봤습니다. 길은 초입부터 끊겼고 전봇대는 기우뚱 쓰러져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주택 24동, 제실 2동, 살릴 집 하나 없는 폐허로 변했습니다. 지금도 집안이 무너져 내려 마을을 아예 통째로 옮겨야 할 판입니다. 완전히 마을이 사라져가지고 지진 난 겁니다. 산청군 이재민 287명은 학교 기숙사와 강당, 경로당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합니다. 피해 복구 엄두가 안 납니다. 사실 다 떠나고 싶어야지. 이곳 산청 수해 지역에는 일주일째 폭염 경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극한 무더위에 지원 인력도 체력적으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웃 지자체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2만 4천 명이 주말에도 나와 구슬땀을 흘리는데 장비는 이제 열이 올라오니까 한 40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만 겨우 복구했을 뿐입니다. 진짜 우리도 들어가기 싫거든요. 특히 비닐하우스는 진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녹록지 않지만 그래도 돕는 손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봄 대형 산불을 함께 겪은 경북 주민들의 쉼없는 지원 행렬은 재난 현장의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올해 더위는 최악의 폭염으로 꼽히는 2018년과 2024년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연일 더위 기록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고 여름에도 시원했던 강원 태백에까지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좁은 그늘막 아래 겨우 몸을 숨긴 시민들. 내리쬐는 햇볕이 너무도 따갑습니다. 신호가 바뀌기 전에는 항상 들어가서 약간 더위를 피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습관도 생겼습니다. 원래 안 썼는데 요즘에 양산 필요하다는 그런 기사 많이 봐가지고 쓰고 나왔는데 훨씬 낫더라고요. 뙤약볕에 달궈진 광화문 광장은 오늘도 37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가마솥 더위 탓에 올해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여름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먼저 2018년의 평균 일최고 기온은 37.5도로 더위의 강도가 가장 셌습니다. 2024년의 폭염 일수는 32.8일로 더운 날이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는 이 두 해가 가진 기록들이 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인도양 해수 온도라든가 이쪽 해수 온도가 엄청 높아요. 이렇게 될 경우는 고기압이 계속 자리 잡는 거거든요. 더위가 계속될 수밖에 없죠. 실제로 아직 8월이 되지 않았는데도 여러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 최고 기온의 평균값과 일 평균 기온, 밤 최저 기온 모두 기존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폭염은 강원도 태백까지 삼켰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곳은 제주 한라산 산지와 추자도뿐입니다. 중복인 내일도 무덥겠습니다. 전주는 37도까지 오르고 서울과 대구는 36도, 광주, 강릉은 35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은 이러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다음 주까지도 계속 이러한 날씨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는 어제 하루에만 164명, 누적 환자는 2,600명을 넘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오늘도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죠. 그렇죠, 남이 되죠. 네. 자,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계속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과거에 같은 계파 활동을 했던 사람들끼리 갑자기 적으로 변하는 모습이 종종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자, 대표 선거에 출마한 장동혁 의원이 대표적이죠. 친한동훈계의 핵심이었다가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으로 돌아섰는데 자, 오늘은 아예 자신의 SNS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자, 우리 스스로 쉽게 포기하고 탄핵의 문을 열어줬다. 자, 의원 108명 중에 12명이 탄핵에 찬성하면서 그 문을 열어준 것이다라고 하면서 네. 탄핵에 찬성한 친한파를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사실 장동혁 의원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을 했던 대표적인 친한동훈계 의원이잖아요. 그래서 당 안팎에서도 이 변화가 상당히 이례적이다라는 관심들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 자, 그러자 한 전 대표 측에서는 장동혁 의원이 과거에 한 전 대표를 위해서 춤까지 췄다면서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춤이요? 그렇습니다. 네. 배신감을 토로하고도 있는데 바로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꼭 승리해달라고 그 두 분이 오늘 그렇지 않아도 한동훈 위원장이 모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우리는 오늘 근무야 근무. 자, 지금 친한동훈계 저격수로 부상한 배현진 의원, 배 의원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 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자, 지금 기독교 사이비 단체들이 자, 이들이 떼거리로 도움을 줄까 해서 혹시나 해서 정당 가입은 자유인데 왜 가려서 받냐며 부끄러움 없이 구애에 나선 자칭 크리스천 후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뭐 신천지든 전환길 씨든 정당 가입은 자유라고 이야기했던 장동혁 의원을 공개적으로 저격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홍준표 전 시장도 비판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홍 전 시장이 최근에 과거 대선에서 신천지 신도들이
당원으로 개입한 네. 의혹이 있다라고 폭로를 했었죠. 자, 배현진 의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내 차례가 올까 하는 혹시나 하는 그 흑심 때문에 알면서도 몇 년간 입을 꾹 닫고 있다가 이제 와서 폭로에 열을 올리는 노회한 영혼이라면서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을 폭로한 홍 시장을 상당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죠. 네. 자, 그러자 이제 배현진 의원의 정치 이력도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 홍준표 대표 시절에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2년 대선을 앞두고 홍준표 캠프에서 끝까지 남아서 의리를 지켰습니다. 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윤 정부에 들어와서는 친윤계로 급부상을 했었고 지난해를 기점으로 친한동훈계로 변화를 하면서 지금 저격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후에 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그런 분석들이 있고요. 말 나온 김에 배현진 의원 오늘 저격수로서 여당 청문회에서도 대여 저격수 역할을 했는데 오히려 논란이 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적법한 과정으로 취업했다라고 해명을 하셨더라고요. 소정의 절차라는 말도 웃기죠. 보통 취업생들은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고난의 절차를 거쳐서 취업에 성공합니다. 그 소정의 절차라고 하는 거는 간단한 절차를 거쳤다라는 뜻이 아니고 채용 프로세스를 다 거쳤다라는 말씀을. 네, 이 장면이 또 화제가 됐군요. 다음 이슈도 바로 보죠.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정권 파괴자. 자,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자, 자신을 문재인 정권을 파괴한, 붕괴시킨 주역이라고 소개하면서 이재명 정부도 최대한 빨리 끝장내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는데 그런데 이 김태우 전 구청장 지난 22년 지방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의 주역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잠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강서구청장 공천은 당협위원장들 셋이 다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만은 아니 뭐 그 사람들이 맨날 내가 되는 사람 저거 지고 이러면 민주당 돕는 일 아닙니까? 뭐 이러면서 그 사람들은 들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또 얘기하더라고요. 당시에 보궐선거를 만든 장본인이 바로 사면받고 또 출마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2023년이었죠.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자 약 3달 만에 윤 전 대통령이 사면을 시켜주고 그해 10월 달에 보궐선거에 출마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에서는 또 단수 공천을 해줬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 때문에 선거가 열렸는데 사면을 받고 그 선거에 재출마라는 어떻게 보면 헌정사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네. 자, 그렇다 보니까 당시에도 국민의힘 안에서도 자, 강서구청장 후보를 공천하면 지도부가 망할 것이다라는 경고가 나왔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에서도 김태우를 선출하는 것은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는 경고가 나왔는데 자, 실제 지금 김태우 전 구청장 자신이 문재인 정부를 붕괴시킨 장본인, 당사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과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런 일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붕괴시키는 그 신호탄이 됐다라는 분석도 그렇죠. 있는 겁니다. 그 위에 총선도 다 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서울의 유명 예술고등학교에서 입시 비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입학 실기 시험을 치르기 직전에 심사위원들에게 누가 합격자이고 누가 불합격자인지 적힌 쪽지가 전달됐다는 겁니다. 먼저 안지현 기자입니다. 비탈길을 올라가면 보이는 이 학교는 국내 유명 예술고등학교입니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전통예술을 전공하는 학생이라면 모두가 꿈꾸는 학교라고 말합니다. 국악을 한다면 꼭 와야 하는 고등학교인데 저랑 같은 전공하는 친구들은 다 이 학교가 그만큼 공정하고 엄격하게 학생을 선발할 거라고 모두가 믿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JTBC는 한 심사위원의 통화 녹취를 입수했습니다. 2년 전 입학 전형 실기시험 날 시험 직전 합격자와 불합격자 번호를 쓴 포스트잇을 전달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 포스트잇에다가 누구누구는 몇 번 이렇게 써가지고 다 나와줬어. 포스트잇을 전달한 사람은 또 다른 심사위원이자 이 학교 정교사 A씨라고 했습니다. A씨가 심사위원 5명 가운데 3명에게 이 메모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즉 심사위원 4명이 이를 공유한 셈입니다. 나며, 니며, 다 나눠줬단 말이야? 근데 끝나고 같이 그걸 했어야 되더라. 내신 합쳐서 500점 만점에 수행이가 300점인데 이 300점에서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게 되면 내신이 높아도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현저히 줄어들거든요.
A씨는 심사위원으로 참가하지 못한 다른 전교사에게 부탁을 받고 이런 일을 했다고 의심받고 있습니다. X는 같이 안 한다는 이유로 떨어지자고 부탁을 했고요. 학부모들을 모아놓고 내 말을 들으면 예고를 가고 언제까지 쭉쭉 하이패스로 갈 수 있으니 내 말대로 따라라. 전교사인 A씨는 계약직 강사인 다른 심사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 학교 측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2년 전 시험 당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이 예술고등학교는 입시뿐 아니라 교사 채용 과정 역시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저희는 교사 자리를 놓고 수억 원의 금액이 거론된다고 말하는 학교 관계자의 녹취를 확보했습니다. 계속해서 안재현 기자입니다. 올해 초 진행된 정교사 채용을 몇 개월 앞둔 시점, 이 학교 교사들 사이의 대화입니다. 아직 채용 공고만 나온 상황인데 이미 결과가 결정된 듯한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메인 사람이 없으면 만약에 세게 들어오면은 걸로 갈 것 같고. 제시하는 액수에 따라 합격자가 바뀔 수도 있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수시원들 볼 수 있나봐. 내석은 쓸 거라고, 겉돈이 쓸 거라고 그랬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서울 금천경찰서는 이미 이 학교 교사 채용 비리 의혹을 들여다보는 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리 진술과 정황도 나왔습니다. 다른 시기 블라인드로 치러진 교사 채용 시험에서도 특정인을 뽑으라는 압박이 있었다는 복수의 증언이 나온 겁니다. 가림막 뒤 지원자의 얼굴을 확인한 뒤 합격시키도록 하는 등 방법은 단순하고 직설적이었습니다. 해당 학교는 국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이은 비리가 사실이라면 이에 대해 엄중히 관리 책임까지 따져 물어야 할 것입니다. 실력 있고 공부 열심히 한 친구가 선생님이 되고 학생으로 선발에 뽑혀서 가는 그런 나라가 돼야겠죠.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적어도 교육 현장에서만은 절차적 공정이라도 지켜질 거라 믿는 게 상식입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다시 봐도 와, 정말 시원한 질주죠. 유니버시아드에서 우리 육상 최초의 400m 계주 금메달을 딴 선수들이 오늘 귀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개한 금빛 질주의 비결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실수하면 안 되니까 걸어 다니면서도 바톤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솔직히 두 눈을 좀 의심을 했었는데 너무 가슴이 벅차올랐던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더웠습니다. 폭염이 끝날 생각을 안 하고 갈수록 뜨거운 열기만 쌓이고 있는데요. 대부분 지역의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며 폭염 경보 지역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도 오늘만큼의 찜통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36도까지 오르겠고 밤 사이에도 28도 선을 유지하며 밤더위도 극심하겠습니다. 최대한 무리한 야외 활동을 줄이고 수분 섭취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후에는 경기 북동부와 강원 중북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게 드러나면서 강한 햇볕이 그대로 쏟아지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서울 28도, 대구 26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청주와 전주가 37도, 대전은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극한 폭염의 기세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일당에게 수익의 40%를 줘야 한다는 김건희 여사의 육성 내용을 보도한 JTBC가 방송기자연합회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받았습니다. JTBC는 주가 조작 수사 재판 기록을 연속 보도해 지난해 10월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고 이후 이 사안을 계속 추적해 스모킹 건이라 할 수 있는 김 여사의 육성 내용까지 보도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수사의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는 육성 내용을 확보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